자, 그러면 1920년대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20년대 이제 경제 정책을 보면 그 당시에 해사령이 폐지됐죠. 그래서 신고제도 이제 했는데 개출제, 신고제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싼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 증가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처음에는 이제 농업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공업에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정강 수력 발전소 같은 것이 1926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 흥남 질소 비료 공장도 그 당시에 20년대 만들어졌던 일본 자본들에서 만들어졌던 어 거고요. 그다음에 1920년 후반에는 이제 일본 재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이런 들 다 그 뭐냐면 1920년대에 독점 자본주의들이요. 잉여 자본들을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인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돼. 이게 1923년인데, 그래서 이제 조선하고 일본이 이제 그 강제 병합될 때 그 당시 일본이 한국에부터 이제 그 뭐냐 수입할 때 한국에 이제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총독부 안에서도 수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세 수익이 필요했던 거고, 또 일본이 또 눈치를 봤어.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한테 눈치를 봤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제 합병했다고 곧바로 관세를 폐지해 버리면 또 이제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1920년까지 1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어. 그래서 그 안에 관세를 인제 뭐냐면 매겼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조선에서 일본 상품이 들어오면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1920년에 이제 뭐냐면 유예 기간이 끝났죠. 그 당시에 그걸 다시 연장하냐 마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고, 몇 개 상품이 관세가 면제받는 대신에 계속 기본적으로는 연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1923년에 인제 결국엔 연장 기간이 끝나서 뭐냐 관세를 이제 폐지를 했죠. 그때 인제 두 가지는 그대로 뒀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주류, 수라고 그다음 면직업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뒀어. 아마 이게 왜 폐지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관세 제외 둔 그게 두 가지를 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노동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인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비가 싸잖아요,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요걸 인제 관세를 폐지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일본에서 인제 이렇게 조선 상품이 넘어올 때 그 관세를 폐지 않고 그냥 넘어올 경우에 일본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류나 견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계속 부과했다. 그래서 관세 그 뭐냐면 폐지해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인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주류하고 면직업을 제외한 모든 이제 상품이 관세가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그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요게 인제 어 노동의 비중이, 그러니까 뭐 임금 비중이 높은 그 생산 비용에서 임금 비중이 상당히 그 노동 취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외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예.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고,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한 공업 제품의 양이 크게 너 경제 호황을 누렸다. 자,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 독점 자본이죠. 한국에 진출한 그 독점 자본들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하려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자 조선 정독부는 인제 조선 정독부 입장 때는 되게 좋죠. 왜냐면 이게 일본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제 총독부 수익으로 인제 잡히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자본을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자본을. 그래서 해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통한 신고제를 전환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한국인 기업들이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규모가 자본이 일본 기업에 비해 영세했다. 더욱이 1923년에 그다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주류나 면제품을 제외하고 폐지됐죠. 값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오면서 한국인 소유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때 인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그리고 1920년에 후반에 미쓰비시, 노구치 등 일본 재벌 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들 기업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에 큰 공장을 세워서 자원과 인력을 적극 수탈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30년대는 더 극대화되죠. 30년대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입해 들면서, 이런 이제 그 북부가 일종의 병창 기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당시 그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27년에 세워진 흥남조선 그 뭐냐면 질소 비료 공장 관련된 내용 있죠. 예. 흥남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그 이게 인제 그 당시에 이제 흥남이 새로운 신도시거든요. 예. 그 하은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하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인제 하은 남쪽에 흥남지구라 해 갖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일제에서 이제 이 흥남지구에 그 많은 인제 뭐냐면 공장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원래 지역명은 아니고 한흥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인제 북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흥남이 인제 지금 함흥시로 편입됐죠. 그래서 인제 하여튼 근데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본의 산업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이제 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로 경제의 호황을 누렸다. 그자 일제는 자본을 축적한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1920년대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고요. 회사 폐지로 이제 대자본들 그러니까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인제 일제는 1923 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폐지해서 일본 상품이 한국에 더 싸게 팔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다음에 10 년대에 은행령을 공표했잖아요. 그게 또 한번 개정해서 신은행령을 또 반포해요. 그래서 한국인들 소유의 은행을 합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 은행령, 신은행령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비상교과서에 있죠. 자 이 시기에 인제 한국인들이 세운 공장 수는 일본이 운영하는 공장 수와 비슷했기 때문에 되게 한국의 기업은 이제 대규모 자본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유통이나 제조업 분야 같은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회사 수에서는 뭐 비슷비슷한데 자본 규모 입장 볼 때는 한국인 기업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뭐냐면 생산량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금성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금성교과서 그 앞부분에 인제 그 보면 회사용 폐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일본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 부분의 수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축적된 자본을 투자할 곳을 필요했는데 그때 인제 한국이 가장 적합했고 그래서 일제는 일본 기업을 인제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용을 폐지했고 그래서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해상 폐지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한국인 설립도 회사 설립도 증가했지만 규모 측면 규모 측면에서는 좀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산 제품이 유입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해난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회사용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쓰이나 미쓰비시 등이 많이 진출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수업이나 양조, 정리업 같은 소규모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있고 1920 년대 자본의 민족부를 구성해서 일본 자본이 압도적이었고 요때 자본이라는 건 자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 자본은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 1930 년대 40 년대 정책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0 년대고 삼일 운동이 도중에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건너뛰고 어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도 좀 건너뛰고 쭉 할게요. 이게 이것도 인제 좀 안 맞네요. 요것도 좀 이렇게 예기하게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니까 일단 일제 강점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할게요. 이게 찾았는데 자 여기 일제 강점기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미래인 교과서 210 페이지 펴 보세요. 예. 펴 보시고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40 년대에 인제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10페이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10페이지에 보면 이제 30-40 년대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요 시대 때 이제 30-40 년대 정책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또 그에 따라 전시 또 동원 체제를 인제 실시했는데, 자, 그 당시에 인제 그 시식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인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만주사변이나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창 기지화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인제 하기 위해서 아예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예, 일본인들로 만들면 스스로 인제 알아서 그 뭐냐면 물자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전쟁도 인제 나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민족 말살 정치부터 볼게요. 한국 식민을 내세워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다. 자, 일제는 침략 정책 확대하면서 한국인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자유를 허용했던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호를 벗고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다. 자, 이를 위해서 내선 일체, 그다음 일선 동조선 같은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한국인들 이당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고자 한국 식민화 정책을 강요했다. 자, 내선일치는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일선 동조선도 그렇죠. 일본인과 조상인은 그 같은 조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이는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저항을 잠재우고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거다. 그 이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한국 식민선사를 억지로 외우게 하고, 예, 한국 식민선사 가 인제 요 밑에 있죠. 이것도 아동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외우게 하고, 이 한국 식민선사를 이제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국의 각 면마다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자기 나라의 공을 세운 자기 위패를 모아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했다. 자, 일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학교를 폐쇄했다. 또한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 학교 수업에서 조선어 과목도 사실상 폐지했다. 이게 인제 3차 조선교육령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옆 교론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인제 그 조선어 과목이 수의 과목으로 인제 뭐냐면 됐어요. 선택 과목. 소학교는 아예 폐지했고, 중학교에서는 수의 과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4차 때는 아예 폐지됐죠. 예.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3차 조선교육에서 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소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이 학제를 통합을 시켜 놨어. 예. 그리고 이제 소학교의 명칭도 그 당시 1941 년에 한국식민학교라는 이름으로 국민학교로 바뀌었죠. 한동안 이제 국민학교가 있다가 이게 1996 년에 이 초등학교로 인제 이름을 바뀌었어요. 한편 일제는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인제 바꾸도록 강요했는데, 이걸 일종의 인제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창씨개명을 인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고유성씨에 관한 간습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의도가 강하다. 한국 여성은 시집을 가도 성이 바뀌지 않는데 이는 성의 혈통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일본은 같은 경우에 의미가 다르죠. 성이라는 게 혈통적 의미도 있지만 어떤 가문, 직업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이 바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일본식 어떤 성과 이름의 특징이에요. 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그다음에 식량 배급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 요런 내용들을 했다. 강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제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일제는 언론과 학술 단체를 해산하는 등 한국인들의 자유를 강력히 억압했다. 일제 벽테두리 안에서 우리말을 간행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기회주의 태도를 취했으며 폐간당했고, 그래서 인제 요게 뭐 최근에 예전에 뭐 이게 친일파적 행동이 많다 해서 막 비난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조선일보는 좀 약간 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 동아일보는 좀 친일파적 성격이 있어요. 자치론 같은 걸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 인제 예전에 한겨레가 막 비판을 했는데
좀 근거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언론사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친일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폐간이 되거든 그러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편찬을 준비했던 조선어학회 사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거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왔는데 자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우리말 큰사전은 그때 그 만들려다가 안 됐죠. 게다가 그 서울역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창고에 인제 내던져졌다가 해방 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50 년대에 다시 인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됐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했던 이제 업적이라기보다는 그 시기적으로 할 때 그때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제는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악폭도 제정했다. 그래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형기를 마친 독립운동가를 다시 구금할 수 있는 법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제가 이제 1930 년부터 40 년까지 사상법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있는데 요 법이 죠.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있고 그다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있어요. 예. 요거 그냥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일제는 그 당시 이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창 기지화 정책을 했죠. 우리나라 중에 그 당시 인제 그 중국 대륙을 인제 뭐냐면 그 후방 기지로서 만들고 병참 기지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 안정적 확보에 중점했던 식민지 경제 정책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공업화 추진하는 방향을 개편했다. 그래서 인제 이때 대공황을 전후해 갖고 일본 안에서도 1930 년대 초반에 농업공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앞에 얘기한 삼미 증식 계획이 이제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 가지고 공업화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따라 이제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 자원의 수탈에 성장하려는 일본 독점 자본이 대거 진출했고 이들 중화학법이나 강업 부분에 투자해서 특히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형성이 됐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성이라든지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금속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장을 지어야지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철도도 인제 뭐냐면 만주라든지 중국 안에 그 있는 일본군들의 보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지역적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개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중화공업단지가 많고 요 남쪽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이나 주로 쌀을 인제 재배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1960 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여기 생산시설 중화학공업의 생산시설 인프라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걸 바탕으로 인제 계속 이게 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인제 요 당시에는 더 이상 산업시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살았던 거고요. 예. 자 농촌에서는 남면 분양 정책을 했다. 자 남면 분양 정책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남쪽에는 인제 목화를 키우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정책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업 원료 증산을 위해 남부 지방에서는 면화를 이제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서는 양을 키우도록 강요한 일제 정책이다. 그래서 서구 열강의 보호무역으로부터 일본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인제 1930 년대 40년 넘어가면 일제가 계속 중일 전쟁도 일어나고 뭐 만주사변도 일어나고 등등 하니까 침략 전쟁을 하니까 1920 년대까지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30 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냥 부활하고 막 그 하니까 거세지니까 인제 조금씩 인제 뭐냐면 미국이 여러 가지 통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원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안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라든지 여러 물자들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일 전쟁 돌발 이후 일제는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했다. 이게 1937년 이후부터 쭉 보시면 돼요. 이에 한국의 경제 구조는 군수 산업 위주로 개편됐으며 소비 제한은 크게 위축됐다. 특히 인제 북쪽 지역에서 많이 인제 개편됐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밑에 보면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내선 일치에 대한 소신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총독의 대륙 병창 기지에 대한 훈시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전쟁 동원 체제 속에서 인력과 물자가 수탈당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중일 전쟁에 도발한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인제 뭐냐 만들어요. 이게
193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법이 조선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원래 일본에서 적용했던 법을 조선에 연장해서 적용됐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 강제적 방식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탁하기 위한 법이었다. 예,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을 내리고요. 그래서 재정에 직접적 강제적 방식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 징병제를 실시했고, 이건 처음부터 징병제를 실시했던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지원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징병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군대 끌려가 갖고 총을 쥐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언제나 총을 들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고 이제 인력이 딸리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징병제를 실시하게 된 거야. 그때 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징병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태평양전쟁 이후에 40년대에 실시했다. 자,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청장년들은 탄광과 철도, 건설, 그다음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고 수많은 여성들은 전쟁터에 보내 일본군 위안부란 이름 아래 성노예를 삼았으며 전쟁 막바지에 여자 전신 근로영을 만들어 그, 수만 명의 여성을 군수공장에 일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것 좀 외워두세요. 몇 개 교과서에서 예문으로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국반 나온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마저도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데 동원했다. 자,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량과 전쟁 물자를 강제 공출을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목포당을 정해 쌀을 가지고 양곡 배급제를 하였다. 또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전이나 괴종, 가정에서 쓰는 녹구등과 숟가락까지 빼앗아갔다. 한편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전개했고, 그래서 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관련된 내용도 외워두시면 좋죠. 예. 관련 포스트고요. 자, 이들 통해서 지원병이나 국방 헌금을 독려했고, 일본식 성명을 이제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폐품 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적인 조직된 반상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상회라고 하지만 그다음 예국반이라고 했어요. 예국반. 예국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2번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반상의 기원이 되는 거야. 예국반이. 그래서 예국반을 통해서 일장기 계약,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 그 다음에 상용과 예국 저금 등을 이제 강요했다. 예국 저금 같은 강제 저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강제로 저축을 했어요.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해갖고 그냥 인출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불리했던 게 뭐냐면 그다음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뛰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저축한 돈이 실제로는 벌 쓸모가 없게 된 거 나중에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친일 행사에 한국인들 강제 동원했다. 공출구에서 이제 한국인들 일상적 군표를 내몰다.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안부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좀 보는데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는 좀 다르죠. 정신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자들 이용해 갖고 이제 뭐냐면 공장을 이제 여자들 징발해 갖고 공장이나 이런 데 돌리는 게 그 목적이고 위안부는 성노예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있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비상교과서는 좀 볼게요. 자, 일제 대륙 침략과 병창 기지화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 위기가 깊어진 일제는 일본, 한국, 만주 영역에서 경제 불력을 이제 조성하려고 했어요. 이걸 N불력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역할을 이제 뭐냐면 맡기려고 했죠. 만주는 자원을 대고 일본은 핵심 부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그걸 이제 조립을 하는 거야. 예. 일종의 밸류 체인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 이렇게 해쳐봤자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었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미국까지 분력 경제를 하는데 따라서 하려니까 이제 잘 안 됐던 거지. 자체 시장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략 전쟁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제는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대륙 침략을 감행했고 이듬해 가대국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건너뛸게요. 자,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에 그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로, 예, 한국을 중화학 공업지대로 설치해서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공업화 정책에 따라 1930년대 이후 농립과 어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강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죠. 예. 자, 이에 따라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에 대거 지출하면서 석탄과 철 등의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역에 발전을 세우고 군수 산업과 관련된 화학, 금속, 기계 등을 투자했다. 자, 또한 일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제품의 원료 생산을 위해서 남면 분양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세 각국의 자국의 식민지군 경제 불육화 정책을 실시해서 보호무역을 했고, 이때 또 일본이 또 침략 정책을 막 하니까 또 이제 뭐냐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지 요즘에는. 아니, 공급망을 차단시켜 버렸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료 공급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냐면 남용 부양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주 침략 이후에도 그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계속되니까 일제는 중국 본토에 침략하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요건 뭐 한국사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고 만주 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거든요. 예전에 한번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1929년 대공황 직후에 일본의 침략 행위를 쓰시오. 이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중일 전쟁 쓰면 안 되겠죠. 1937년이고 직후니까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만주사변. 요게 이제 답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대륙 침략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창 기지를 만들려고 했고 병창 기지화 정책으로 한국은 소비재 산업이 위축되고 군수 산업 중심의 중화공업 구조 바뀌었다. 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국가 동원 체제를 볼게요. 자, 중일 전쟁 이후에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됐죠. 그래서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938년에는 지원병제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1943년에는 지원병 제도를 이제 실시하여 그러니까 학도 지원병 제도요. 많은 학생들이 전쟁터에 끌려갔고요. 학도 지원병은 말이 지원병이지 이때는 거의 진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징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이제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 끌려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이었지만 점점 이제 강제적인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제는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노동력 강제동원을 했는데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당상, 비행장, 군수공장 등지에 청장년층을 끌고 와서 강제 노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동을 이제 만들어서 젊은 여자들 군수공장을 했고요. 예, 정신대가 여기 나온 거야. 그 중에 이제 일본은 이제 위안부가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선총독부는 주요 산업통계법을 바탕으로 지하 자원 개발, 가공공업, 인조 성유공업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통제 경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의문 위문 문품, 위문 금품을 이제 모금하거나 국방원금을 강요했다. 국방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토방에 소유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내는 헌금을 얘기하는고요. 공출제도가 있는데 공출제도는 이제 국가가 임의대로 일정한 가격을 정해갖고 이제 강제로 이제 사대인 제도 공출제도죠. 강제로 뺐거나 자 그래서 공출제도를 실시해서 녹구론, 녹대약, 수저, 농기구, 교회와 사찰종 등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을 가하지 않고 빼앗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량 마련을 위해서 삼미진식 계획을 다시 실시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미진식 계획이 3번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3차 삼미진식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1, 2차는 이제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고 이건 전쟁에 이제 쌀을 보내기 위한 거야.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농가마다 목표당을 정해 미국 공출량과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미국 공출제는 이제 쌀값을 낮은 가격으로 형성한다면 강제로 국가에서 이 낮은 가격으로 이제 쌀을 뭐냐면 그 사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건데 이 미국 공출령이 처음에 일제가 있다가 미 군정이 다시 실시하죠. 원래 자유배급제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미국 공출령을 이제 공출제 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일제 민족 말살 통치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제는 침략 전쟁 확대하면서 한국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에 대한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일본인으로 만듦으로써 침략 전쟁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거다.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한국 식민선사 그다음에 일본 국왕에서는 궁정에 궁에 향해서 전하는 궁성요배 그리고 전국 모든 읍과 면의 신사를 세운 조선 신궁들을 비롯한 신사에 참배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일제는 인제 교육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한국 신문을 길러내기 위해서 또 교육령을 개정했는데 요게 정확하게 무슨 교육령 개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맥상 볼 때는 3차 조선 교육령 같아요. 1938 년에 만든 3차 조선 교육령이 있거든요. 이게 잘 안 써지네. 그다음에 1941 년에는 이게 3차 조선 교육령 개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악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 식민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수신 도덕교육을 강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도덕 과목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냐? 좀 이거 없애줬으면 좋겠어. 뭐 굳이 도덕이라는 교과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를 활용해서 그 당시 인제 식민지 경제 체제의 성장 자본가나 지주,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문인, 예술가들을 일제의 침략 정치에 적극에 부응했다. 대표적인 김한란 같은 사람도 있죠. 김한란이 인제 뭐냐면 인제 진병제 막 선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국가총동원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강요한 창씨개명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금성을 볼게요, 금성. 자, 여기 보면 이 일제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농공업을 같이 발전하는 이걸 농경병진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농공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명목으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했고 그리고 병창 기지를 활용하려겠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공업화 정책으로 이게 영향이죠. 예. 영향. 그래서 이제 일제 공업화 정책으로 중화학 분야가 북부 지방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산업 분야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해졌다. 그래서 이게 인제 강보기 위해 한반도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남부 지방의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방의 양을 기르는 남명 부양 정책을 했고 또 일제는 농민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명목으로 농촌진흥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농촌진흥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일제가 인제 일제 간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20 년대까지는 일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주들을 이용해서 일제의 어떤 통치 효율성을 키워내려고 했어요. 이게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잖아요. 지주한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들 편의를 봐 주고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그런 정책을 했는데 군의 30 년이 들어가면서 이제 농촌에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인제 막 소요가 일어나고 하니까 일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병창 기지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 경제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 당시 지주보다는 좀 소작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운동을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비법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을 이렇게 펼쳤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선 농지정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농민 개인의 이제 책임과 정신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진흥운동의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강요받는 한국 식민화 길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선 일치 강조했고 그다음 민족 말살 정책, 한국 식민화 정책을 했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쭉 나와 있죠. 네, 궁성요배, 신사참배, 그다음 한국 식민선사 난독 이런 것도 있고 학교 명칭이 그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시 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거. 그다음 요거부터 볼게요. 강화된 일상생활 통제 관련된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던 게 그 예국반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대는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침략전쟁에서 한국인들의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조선연맹을 조직했어요. 이게 이제 왜 뒤에 조선연맹이라는 것이 붙냐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 원래 한국에서 했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 했던 거야. 일본에 보면 이제 거기에 각종 지부가 있어. 근데 이 지부 중에 이제 이걸 한국으로 이제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본부는 일본에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부 단위 그 동맹으로서 조선연맹을 둔 거야.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이라고 붙인 거죠. 그 연맹 밑에는 예국반을 뒀어요. 그 예국반 또는 반상이라고 하는데 이 예국반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예국반에서 이제 통해서 일본어 사용과 그다음에 전쟁을 위한 예국 저금 등을 정책을 홍보했다. 자,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이 폐간되었다. 이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조선사산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해서 독립운동을 철저히 감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이제 뭐 조달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서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또 넘어가서 전시 동원 체제 시기에 한국 학생들 사함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 근로 보급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명칭 쓰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이거 명칭들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단체 명칭 같은 것들요. 예. 그래서 옆구리 찌르는 문제도 낼 수가 있어.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자료 1번을 참고해서 학생 근로 보급대가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말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후방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지공사나 물자 생산을 위한 학생 동원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좀 다른 거네요. 이게 연해주 중앙아시아 강제 동원인데 이건 다른 부분에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해남 에두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뭐 군국주의 세력의 배경, 학대 배경인데 이거는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1930년대 일본은 이제 만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한반도 지리적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전시 공업 정책 1항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결과 일본인의 대자본과 한국인의 영세 공장, 간해 공업의 양극화 형성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제 식민지 공업화로 일본 자본은 새로운 투자 유치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 이제 생산에 기초한 경제 성장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군수물자로 생산하는 병창 기지화를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가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 병창 기지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성장의 수치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통해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뭐냐면 낳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요런 것들 병창 기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생산량이 올라갔고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대화시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 위한 것들이고 이 수치와 상관없이 한국인의 사람들은 무관했고 여기 보면 당시 민족별 기업 자본을 비교할 때 한국인 자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근대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업 분야 기술자들은 되게 소수 불과했으며 기술 축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한국에 와서 조립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립하는 건 알 수 있어도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만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전거조차도 그 자전거 바퀴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일본에서 만들어 놓고는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강복 이후에 뭐냐면 자전거 바퀴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어떻게 없애려고 했을까? 여기 한국 식민화 정책 관련된 있고, 뭐 국뽕성 요구에 관련된 창씨개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창씨개명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창씨개명들 친일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몇 명 애들이 인제 뭐냐면 우리 조상이 그 일제시대 때 청시개명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인제 뭐냐면 친일파들은 하지 않았어요, 창시개명. 왜?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당히 인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100% 창시개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몇 명 1%의 이 친일파들은 창시개명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줬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하지 마라.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발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웃겨.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안 했다라는 건 꼭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인제 1941 년에 소학교 이름도 한국 식민학교의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국민학교 규정에는 한국 식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했고요. 자, 한국인들 어떻게 통제했을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요건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38년 일제는 한국인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정책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을 펼쳤어요. 요거 운동 명칭도 좀 외워 두세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조선연맹을 뒀다고 했죠. 그다음에 조선총독부는 마을 단위까지 포괄하는 전시 총동원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통제했다. 일제는 10개 정도의 집을 하나로 단위로 묶어서 조선총독부 정책을 실시하고 예국반이라는 그 뭐냐면 기구를 만들었고, 한 달마다 열리는 예국 반상회에서 궁성 요배도 시작해서 한국 식민선사 제창으로 끝내는 형식을 지켜야 됐다. 그러니까 이 예국 반상회가 오늘날 그 뭐냐 반상회의 기원이 되는 거죠. 예국반에서 했던 그 기원이 됐다. 자, 총독부의 주요 정책이 전달되었고 일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영화를 감상하기로 했다. 일과 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반상회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되어서 초기에 참석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배급 후에 예국반 반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일부 반장들은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 출석하지 않는 반원들에게 청소와 같은 벌을 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러한 예국반은 지역 그 단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조직됐고, 예국반을 통해서 일제는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한국 식민 사상을 주입하였으며 생존과 관련된 배급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통제가 예국반 외에도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반이나 파마가 금지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1940세에 몸빼를 입어야지 관공서 출입을 가능했다. 몸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네. 이 몸빼. 보통 인제 시골에 나가면 이제 뭐냐면 작업할 때 많이 입잖아요, 이 몸빼.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학생의 교복 하의도 몸빼로 통일되는 가는 등 일상생활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국방 합의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 내용은 각자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30-40 년대 이제 민족 말살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그 관련된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인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인제 또 뭘 보냐 하면요. 그 관련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항일 무장 투쟁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항일 무장 투쟁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기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있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910 년대 이제 국내와 인제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10년대 민족운동 방향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91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민족운동의 방향에서 큰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복덕주의 운동하고 그다음 공화주의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1910년대 국내 그 운동은 비밀 결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보안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 결사나 뭐 이런 그 자유가 이제 박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단체들은 독립 그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결사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그 운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예국지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1910년대에 10년대에는 의병계는 물론이고 예국개봉 운동의 이제 그 계열의 인사들도 대부분 독립전쟁에 익혀서 일제는 몰아내려고 했다. 그냥 나라 안팎의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국개봉 운동 계열 인사들이 독립전쟁을 익혀서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던 거를 이제 오른계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민의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민의. 예전에 얘기했지만 신민회가 독립전쟁론에 입각해 갖고 왜냐면 이렇게 진행을 했죠. 자, 그래야 나라 안팎의 독립군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에선 수많은 항일 비밀 결사들이 활약했으며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면서 장기적으로 항일 투쟁의 토대가 마련했다. 자, 일제가 못하는 후 어떤 나라를 세울지에 대한 것도 민족운동의 과제였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화주의, 그다음 복벽주의 이런 것도 있어. 이게 국내 단체에서 다 보이는 형상인데 공화주의라는 건 공화국을 세우자는 거죠. 네, 임금 없이. 복벽이라는 것은 예전에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는 거야. 벽자는 임금 벽자야.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910년대에서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는 이제 공화주의가 뭐냐면 대세가 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전에 제정이었던 국가들, 황제가 통치했던 국가들이 다 공화국으로 바뀌기 시작해. 공화국이 그다음 대세였고 복벽주의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고종이었거든요. 고종이 3.1운동 이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죽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화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한제국의 군주체에 돌아가 항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사람도 있었고 이걸 복벽주의라고 하죠. 나라를 되찾아 임금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대한제국 멸망과 함께 군주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반면에 황제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생각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910년대 이제 국내 비밀 결사 조직을 이제 볼게요. 자,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야.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조직을 했죠.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고 만들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는 그 복벽주의 단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조선 총독부와 일본 당국이 조선의 철수를 요구하고 의병 전쟁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했죠. 그래서 국내 1910년대 의병운동의 마지막 단체가 요 독립의군부예요. 그렇지만 이 독립의군부는 1915년에 이제 뭐 건거됐어.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에는 의병 계열과 예국 계몽들이 합작해서 만든 건데 이 단체는 이제 공화주의 단체죠. 공화주의. 그래갖고 그 당시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들어진 단체예요. 박상진이. 그래서 이제 그 박상진을 이제 만든 단체고 이들은 일반 부호부터 접수한 의원군과 강제로 거둔 자금을 통해 무장 준비를 했고 무장을 이제 준비했고 체해 부호를 처단하고 그다음에 만주에 이제 사관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 독립전쟁로 입각해서 예. 뭐 이렇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먼저 이 독립의군부부터 볼게요. 자,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 중심으로 결성됐다. 자, 이 단체는
나라를 되찾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웠고 전국적인 의병 동기를 준비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 많은 요것을 분할로 계획하던 중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의병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한강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화 단체죠. 대한강복회는 의병 계열과 예국개몽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가 통합되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공화국을 지향을 했고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전국 각지에 만주에 집을 설치해서 독립국 양성을 노력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남북 만주에 남만주나 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사관을 이제 장교를 양성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활동했던 중 일제 경찰 조직이 드나 해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군무는 줄었지만 의병 부대의 저항도 계속됐고 마지막 의병장이 뭐냐면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구한말 때 그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미의병 때부터 활동해서 했다가 1915년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 그 의병운동, 무장 독립투쟁이 거의 한반도 안에서는 사라졌죠. 그렇지만 이게 최영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남았어. 그리고 독립의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대한강복회 강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박상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전선 양성한다. 그다음에 무력이 완비하는데도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해서 최후의 목적을 이룬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이제 이런 단체들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만주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는 지도가 잘 그려졌네. 자, 여기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1910년대에 들어가면 그 당시 해외 독립군 기지가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 지도를 이제 좀 보면 이게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지역. 이게 백두산이죠. 그래서 백두산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연해주죠. 연해주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뭐냐면 북간도, 남만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남만주라고 하죠. 아니 남만주가 북만주라고 하죠. 그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서쪽에 있는 간도가 서간도 또는 남만주라고 해요. 보통 남만주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보통 연변 자치주는 요 북간도 일대죠. 여기가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됐는데 연해주의 중심은 신안촌이야. 신안촌.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신안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의 이제 지역은 아이고 한흥동이라고 있죠. 한흥동. 예, 밀산 한흥동. 한흥동은 한족을 흥하게 한다. 이때 한족은 대한민국 할 때 한이야. 예, 그래서 한흥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의 단체들이 만들었던 이제 삼원보가 있죠. 삼원보가 남만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역을 통해서 각각의 그런 그 삼원보, 그 다음에 한흥동, 신안촌 같은 허브라는 이제 독립군 기지가 있고, 이 독립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학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치기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군대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단체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 표 제가 정리한 건데, 저 예전에 그 공무원 교재를 보니까 그 전환기인가 그분이 책을 썼는데,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넣더라고. 제 표인데, 이거 제가 만든 표인데, 왜 그대로야. 거의 100% 거의 99%제 표인데, 그, 아마 이제 그 밑에 정한계 밑에 있던 분이 조교분이 이제 그 역사를 전공하는 뭐 하여튼 북설 카페 와갖고 이걸 떼가지고 그냥 쓴 것 같아. 제가 하여튼 그거 자 거기 보면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이 있는데 독립군 기지는 한흥동, 북만주. 그 다음에 남만주는 삼원보, 연해주는 신안촌이죠. 그 자치기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치기구가 있는데 이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남만주 같은 경우에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게 왜 뭐냐 똑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에 건업회라든지 뭐 대한국민회의, 성명회 있는데 성명회나 건업회나 대한국민회나 다 핏줄이 똑같은 거야 이게. 예. 하여튼 이게 있고 아니 성명회나 건업회나 대한강복군정부 이렇게 이제 같은 계열이죠. 예. 자 군정기관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인제 이 독립군 기지는 민정과 군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뭐냐면 교포를 관할하는 민정기구가 있고 따로 인제 군사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북만주에 유명한 군대가 이제 북로군전소군이 있고 그다음에 남만주는 인제 서로군전소군이 있는데 서로군전소군, 북로군전소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인제 이런 그 단체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여기 이름이 붙여진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중강당은 원래 중강당이었다가 3.1 운동 이후에 인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임시정부 밑에 산하부에 들어가면서 북로군정서구가 서군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학교도 인제 만들어졌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신흥학교예요. 신흥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당시 이혜영 같은 비롯한 이제 육형제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바뀌어. 처음에 신흥강습소라고 했다가 1911 년에 1912 년에 신흥학교, 1919 년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인제 있는데 어 똑같은 다 학교예요. 이름만 쪼금씩 바뀐 거야. 그리고 이제 분교도 있죠. 독립무관학교 뭐 이런 분교도 있어. 그래서 10년 동안 존재하면서 그 뭐냐면 독립군의 장교를 양성했던 학교다. 상당히 독립운동사에 상당히 중요한 학교가 이 신흥무관학교죠. 예.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예전에 한번 서전서수가고 명동학교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위치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용정에 있죠, 용정에. 예. 여기에 그래서 인제 봤고 그러면 인제 구체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민해인 교과서를 볼게요. 자 일제 한국 강점 전후 애국지사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주와 만주 지역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인 항일 투쟁의 거점을 삼고자 했다. 자 애국지사들은 그곳에 자치단체를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일찍부터 동포가 많아 이주한 북한도는 수많은 한인촌이 건설되었고 지역 전체가 독립운동 기지와 마찬가지. 요 북간도는 오늘날 인제 뭐냐 간도라고 하는 연변 조선 자치주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간도의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단체를 만들어 동포사회를 이끌었고 북한도에 거점 옮긴 이제 대종교는 중강단이라는 무장 독립투쟁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북로군정소로 발전됐고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였죠. 그다음에 남만주의 삼원부 일대에서는 신민의 계획에 따라서 이혜영, 이상용, 뭐 김동삼을 중심으로 한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요. 이곳에 이제 신흥강습소, 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신흥강습소는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대표적인 민족교육 기관으로서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신흥무관학교였어요. 그 신흥강습소 출발해서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면서 폐교할 때까지 이게 1920 년에 폐교하거든요.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무장 독립 전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그다음 국외 항일 의병의 중심이었던 연해주 일대는 브라디보스토크 교회 신안촌이 건설되고요. 그 자치단체 건업회가 조직해. 그래서 이제 개통을 보면 건업회 이전에 뭐가 성명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성명회. 성명회는 이제 어떤 조직이냐면 그 당시에 일제 그런 그 항일 병탄을 부당성을 널리기 하기 위해서 알린다는 의미로 성명회라는 이름을 고쳤어요. 예. 불렸는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문제가 생기죠. 일제가 너무 보니까 이거 너무 개긴다. 그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어. 요거 해체하라고. 그러니까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성명회라는 이름 대신에 건업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야. 음. 건업회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실업을 권장한다. 그래서 경제적 단체로 인제 꾸미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안촌의 의병 계열과 계몽 계열이 합작해서 했는데 똑같은 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건업신문 같은 것들을 인제 해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뭐냐 또 한민학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죠. 이때 한민학교에서 한자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 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보면 한민학교가 좀 이거 외에도 여러 학교가 한민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한자가 들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든 것 같아. 한민학교라든지 군사학교인 대전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건업회가요. 자, 그러고 인제 있다가 나중에 인제 이 건업회가 인제 또 군사주의까지 합쳐 가지고 대한강복군 정부를 만들죠. 예. 그래서 대한강복군 정부는 건업회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운 정부예요. 1914년. 그래서 최초의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상설과 이동희가 정부통령 이렇게 돼서 정통령, 부통령 이렇게 돼 갖고 만명 정부를 세웠던 최초의 임시정부였다. 그래서 임시정부 단초에 제공을 해 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거죠. 이때 인제 왜 이걸 대한강복군 정부를 만들었냐면 저 일만의 기대감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러일 전쟁 이제 10 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그 1914년이잖아요. 러시아인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니까 건업회가 인제 무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야. 예. 요게 대한강복군 정부를.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연합군을 가담하면서 이제 같은 뭐냐 애들이잖아요. 동네 친구니까 이걸 그래도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한강복군 정부가 이제 있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과 함께 1차 대전에 참가하자 이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한인들의 정치 사회 활동을 탄압하고 이때 건업회와 함께 대한강복군 정부가 해체되죠. 그리고 건업신문도 폐간이 돼요. 네. 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인 건업회가 이제 조직되어 동포사회를 이끌었다. 건업회는 호가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상설, 이동희 같은 전 부통령과는 대한강복군 정부를 조직했다. 자, 이 사람들 다 이제 뭐냐면 예전에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한국인의 무장 활동 금지하면서 본격적 활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건업회가 대한강복군 정부를 만들 때 탄압받고 결국에 해체되고 말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인제 요게 이제 이어받은 건 아니지만 그 연해주의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죠. 이게 1919년에 결성이 되죠. 어. 그래서 인제 일본의 연해주의 병력을 파고 나니까 어 그때 인제 그 전러 한족계 중앙총회에서 북한도 한인사회 연계해서 모색하면서 설립됐다고 거든요. 게다가 인제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죠. 예. 그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중국 관내와 이제 미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볼게요. 중국 관내라는 것은 만리장성 이남을 말하죠. 산해간 이남 쪽을 이제 관내라고 해요. 예, 중국 본토라고 보시면 되고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하와이 이런 지역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관내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미주 각지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예국 지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제에 맞서서 직접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지만 중국과 미국 정부의 상대로 외교 활동과 군자금 모금을 등을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 관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거 좀 약간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좀 볼게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요거 외에도. 자, 중국 관내에 보면 대표적인 동제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상해에서 결성한 건데 그래서 이제 무창혁명에 참가해서 신해혁명에도 공헌한 단체야. 그래서 조직할 때 신규식이나 박은식, 정인보, 신채호 다 알만한 인물들이 여기 딱 포진돼 있죠. 그래서 인제 동지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뭐 국민당하고 또 교류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신한혁명당이 있었는데 이게 1915년에 북경에서 결성한 단체거든요. 이 원래 단체는 이게 복벽주의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나중에 인제 얘기하겠지만 신한혁명당이 대동단결 선언을 인제 공표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황제의 주권 포기 선언과 국민주권설, 공화주의를 포방해. 그러니까 원래는 복벽주의 단체였다가 공화주의 단체로 인제 포방했는데 그 계기를 알려준 선언이 대동단결 선언이다. 요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한청년단이 있어. 신한청년단.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김규식, 여운형, 문일평,
정일 정인보 같은 동지에서 소장파 인사들이 결성이 됐던 건데 이 신한청년단이 이제 업적들이 되게 많아요. 활동들이. 파리 강화에서 김규식을 파견했고요.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에 큰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 신한청년단이 나중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거기에 흡수 통합되면서 파리 응원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리 응원부와 신한청년단은 동일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독립운동 세력 간의 연락 관계를 도모하고 신한청년부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 특사였던 크레임과 명담을 하는 등 뭐 여러 활동을 펼쳤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상하이에서 신규식 등이 예국지사를 기업해 동제사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이제 중국의 혁명사역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여운형 등 동제사 젊은 활동가들이 중축이 돼서 신한청년단을 끼쳤고 자, 청년단 여러 활동이 있었다고 했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단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주 지역을 볼게요. 자,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중심이죠. 처음에 이제 올 때 한국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 하와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야.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제 그때 한일 협상협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이 식민회라는 단체도 있었고 하여튼 있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안창호가 이제 만들어진 공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공립협회. 예.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단체들이 있다가 이게 하나로 통합된 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장인환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정명훈이 스티븐슨 암살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교민들과 본토 교민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대한인 국민회예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의 활동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지역 4개 지방의 지방 총회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여기 그래서 국의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을 냈다. 일종의 돈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돈줄. 그 당시 미국이 되게 잘 사는 국가였고 거기 미국에 또 한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1세대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아래 밑에 이제 하류층에 형성했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의 잘 사는 나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이 열심히 돈 벌어갖고 여기에 많은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회비를 납부하다 보니까 이 대한인 국민회가 다른 독립단체보다 돈이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돈줄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대한인 국민회를 누가 장악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 장악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승만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 만들 때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 세웠던 이유가 이승만이 영어도 잘하고 특히 대한민 국민의 돈을 이제 많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승만한테 좀 돈 좀 받아먹으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승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을 이제 탄핵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민회는 간도나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한흥동 같은 건설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신한민보도 발간하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공화주의와 연결돼 갖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 요거 부분이.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에게 청원서와 함께 미국 상원에 한국 독립 문제를 제출하고 예급성 예급 성금 예국 성금을 모아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 인물은 박용만, 안창호, 이승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와이에서 이승만하고 박용만이 싸우게 돼요. 그 이승만은 이제 외교 독립론을 내세우잖아요. 외교를 강조했고 박용만은 이제 무력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그 당시 이제 뭘 만드냐면 대조선 국민단을 만들어. 예. 그래서 이제 박용만이 조직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 개병설을 주장하면서 하와이 노동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갖고 밤에 이제 군사훈련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승만이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다. 원래 이승만과 박용만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이승만이 이제 그
국내에서 감옥에 같이 잡혔었는데 박용만이 그때 친구 역할을 했죠. 근데 하와이 들어오면서 대입을 하게 된 거야. 이승만이 이제 박용만을 이제 호발렸죠. 그 미국 당국에. 얘가 이제 일본 성곽을 폭파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요. 예. 그 이승만이 이제 완전히 하와이 장악하고 미국 본토까지 다 장악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승만과 박용만이 좀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됐는데 장인한 정명 의거의 계기로 이 단체는 공개적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신한민보죠. 그래서 신한민보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또 신한민보에서 뭘 또 주장했냐면 임시정부, 통합된 임시정부를 이제 주장하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였어. 그래서 신한민보 대한인 국민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지한다. 이게 예전에 기출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지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만주와 연해주에 또 지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그 다음에 만주인데 엄밀히 말하면 연해주가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항일 투쟁에 큰 역할을 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군자금이야. 돈줄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편 미주 여러 지역에서 무장 투쟁 단체가 만들어졌고 대한민 국민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이주 동포들이 숙문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무관을 세웠다. 무관을 양성했다. 근데 박용만하고 이승만이 이제 대입했다가 박용만이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명한 조직이죠. 그래서 안차호가 이 로스앤젤레스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성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인 양성과 외교 활동을 뭐냐면 중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수양 동호회라는 그 지부가 있었어. 그러다가 동호회 개칭이 되고 나중에 뭐 수양 동호회 사건 등이 일어나서 탄압받게 되니까 나중에 흥사단에 통합이 됐다. 지금 흥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대학로에 가보면 흥사단 본부가 있거든요. 그 흥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국외 독립운동 기지대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하나의 작은 나라를 만들어 운영하는 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자, 해외 각 지역의 한인 단체는 민족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독립된 자치정부처럼 동포사회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남만주 삼원부의 조직과 한족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명칭이 계속 바뀌는데 남만주 삼원부에 만들어진 이제 자치조직은 처음에 경학사라고 했다가 그다가 부민단이라고 했다가 또 한족회라고 했다가 그다음 군정기구까지 합쳐서 이제 서로 군정서 그냥 다 똑같은 그 단체들인데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어떻게든 좀 탄압을 피해보려고 이렇게 단체 명칭이 계속 바뀌거든요. 자, 하여튼 자, 삼원부에서 이제 조직한 한족회는 그 상권 분리의 원칙에 적용된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방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 또 그 당시 이제 독립군 양성과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기구를 설치해서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자, 이런 기반 위에 1920년대에 무장 독립 전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이혜영 형제들과 노블레스 오브리지가 있죠. 이혜영 형제 6형제들 상당히 이제 안동 지역에서 상당히 땅땅거리는 그 노는 명망가 출신이었는데 최소 뭐 수천억 대에 이르는 땅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 후손들도 이제 더 혜택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 처분해 가지고 저 삼원보에 갔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사고 이제 하다가 뭐 했는데 끝말이 저 안 좋아. 이혜영 같은 게 잡혀서 이제 뭐 고문당하고 죽고 육형제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 이시영만 이제 남아 가지고 강복 후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노블스 오브리지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 애들한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이혜영처럼 수천억 대 자산감이라면 어떻게 살래? 아니,
두 가지 선택지를 줬거든. 이혜영처럼 독립운동을 하겠다. 두 번째는 아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겠다. 뭐 친하지 않더라도 입 다물고 살면 그냥 자기 재산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애들이 어떻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지. 이혜영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입만 다물고 살았으면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뭐냐면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 텐데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들어와서 인제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비상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